안녕하세요. 문상아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언제쯤이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기 마련이죠. 최근 월가에서는 미국 모기지 금리가 9%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크리스 데리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와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300bp 정도로 확대돼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심각한 패닉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잭슨홀 미팅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는 금리 반전을 동반한 주가 반응의 시기가 언제일지,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박문환 이사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문환 이사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2주 전에는 미국 장기금리가 치솟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좀 많이 올랐죠.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조정이 오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위험자산인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죠.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7%인데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식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절대로 원금 손실이 없는 국채에 투자했을 때 5%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실 볼 수 있는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해서는 7%의 기대 수익률에 만족하시겠느냐는 말이죠.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베팅을 좀 올려보죠. 만약 금리가 7%대까지 오른다면요. 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없는 볼 수도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거나 혹은 절대로 손실이 없는 미국채에 투자하거나 수익률이 동등하다면요. 그 순간부터 누구도 주식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쨌거나 주식시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둘째,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창출될 미래 순이익의 현재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이 주가를 하락시키게 되는데요. 당연히 위험도가 큰 자산일수록 할인율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벤처 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성장주, 가치주의 순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8월 들어 금리가 속등하기 시작했고 빅테크들이 고점 대비 10% 안팎의 조정을 보였던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9%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30년 모기지 금리는 이미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인데요. 월가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8%를 넘어설 것이고 심하면 9%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제가 신뢰하고 있는 로렌스 윤 전미 부동산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0년 모기지 금리는 중요한 단계에 있다. 30년 고정금리가 7.2%, 10년물 국채금리가 4.2%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쉽게 넘는다면 모기지 금리는 8%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좀 더 의미심장한 발언도 있었어요.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크리스 데리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와 10년물 미국채 수익률 격차가 300베이스 포인트 정도로 확대되어 있다. 이례적으로 매우 높은 상태인데 역사적으로 모기지 금리 스프레드는 대침체 국면 혹은 1980년대처럼 경기 침체 같은 금융위기 때에만 이 정도로 확대된 바 있고 일반적으로 역사적 평균치는 대략 175베이스 포인트 정도다 라고 언급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10년물과 30년물의 스프레드가 지금 300bp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되는 10년물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혹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리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30년물 모기지 금리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쿼테이션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줘야 그 정도 물가 보상 프리미엄은 줘야 장기간에 걸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하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현재 1억 원의 가치가 30년 뒤에는 얼마나 남아있겠습니까?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가치 소실분의 일부라도
더 높은 금리로서 보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돈을 빌려주겠냐 말이죠. 더 심한 전망도 있는데요. 최근 뉴욕 연방은행의 소비자 기대조사의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이 모기지 금리가 내년에는 8.4%, 3년 후에는 8.8%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이게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란 얘기죠. 마켓워치는 모기지 금리가 과거에 10% 중후반까지 갔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맞장구를 쳤는데요. 프레디맥 기준으로 30년 모기지 금리가 1981년도에 18%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 정도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그닥 놀랄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정도면 말이죠. 코로나19 때 집 산 사람은 대박입니다. 대박. 당시만 하더라도 모기지 금리가 3%에 있었거든요. 인생 살면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8%에 도달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주택 가격이 막 떨어지고 심각한 패닉이 시작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시장 경기와 주가를 선행한다라는 NAHB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폭락하면서 쇼크를 기록했죠. 그리고 주택 건설 대표 ETF인 ITB 그리고 XHB에서는 자금이 꾸준히 유출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로렌스 윤 이코노미스트는 전혀 다른 말을 하더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8%의 주택시장은 더 적은 구매자와 훨씬 더 적은 판매자로 인해 다시 얼어붙을 것이다. 하지만 높은 금리가 주택가격에 타격을 줄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고용시장이 마이너스로 바뀌지 않는 한 주택가격은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발언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결국 주택시장에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 유는 금리가 8%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에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로렌스 윤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난 8월 14일이었죠. 워렌 버핏의 2023년 2분기 포트폴리오가 발표되는데요. 그중에 이목을 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새로 매수한 그 종목들인데요. 버핏은 DHI, LEN 그리고 NVR 같은 홈빌더 종목들을 집중 매수했어요. 물론 버핏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버핏이 봤을 때도 주택가격이나 주택경기가 쉽게 하락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저도 로렌스 윤이나 버핏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먼저 설명드리죠.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은 너무 단기적으로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했죠. 그 바람에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이사를 당초에 가려고 하실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지금 당장 7%대의 매우 높은 모기지로 다시 묶여야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금리가 8%가 되면요. 매월 모기지 지불 비용은 평균 2,300달러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초저금리의 모기지로 묶인 집주인들은 주택을 더 안 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90% 됩니다. 이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로지 신규 주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수급상 주택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오르는 한 홈빌더들의 실적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 그럼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물가 바스켓에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거비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까 주택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가는 좀 더 오랜 시간에 걸쳐 오르게 되고 물가에 대한 보상 프리미엄은 장기채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중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쨌거나 결국 언제쯤 반등을 제대로 주겠냐는 거죠.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제대로 반등을 주겠냐는 거죠.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금리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주가 반등의 실마리도 금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금리가 하락으로 반전되든지 혹은 적어도 금리 상승이 멈춰야만 주가가 제대로 된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두 사람의 분석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선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의 금리 전망이 좀 솔깃한데요.
그는 명목 국채 수익률과 함께 실질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실질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은 명목 수익률에서 인플레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자, 트레이드 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실질 금리는 1.979, 거의 2%를 기록을 했는데요. 실질 국채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략 2에서 2.7%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실질 국채 수익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정상치로 회귀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치 밑단까지 왔어요.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3%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조금 아까 2에서 2.7%를 실질 국채 수익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더하면 4.3에서 5% 정도의 명목 국채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5%는 쉽게 오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니콜라스 콜라스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장기 금리 쇼크는 아직 갈 길이 남았고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앞으로 몇 주일간 시장이 험난한 시기를 맞을 것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한다라고 말이죠. 자, 니콜라스 콜라스의 주장은 10년 금리 기준 4.5%에 오를 때까지 주가는 대략 몇 주 동안 조정이 더 필요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뒤집으면 10년물 금리 수준으로 4.5%에 도달하면 그 주변 어딘가가 주가의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람 한 명의 의견을 들어보죠. 세계 최고의 경제석학으로 손꼽히는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지난 20년간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을 확률이 있다, 압력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서머스 전 장관은 이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장기물 금리 수준을 정점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 재정 적자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 국방비 지출 증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일부 감세 정책의 연장 가능성, 그리고 부채에 대한 평균 이자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차입 증가를 고려한다면 실질 이자는 1.5에서 2% 정도 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장기물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을 평균 0.75에서 1%포인트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투자자들은 10년물 금리를 4.75까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뭐 역시 최고의 석학답게 위에서 니콜라스 콜라스가 거론하지 않았던 기간 프리미엄 이야기가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10년물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기간 프리미엄이 75에서 100베이스 포인트 이상 되어야 된다는 주장인데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와 별도로 지난 시간에 30년물에 적용되어야 되는 인플레 보상 프리미엄을 최소 150베이스 포인트는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기간 프리미엄과 인플레 보상 프리미엄은 통화 긴축 정책 강도에 따라서 상쇄되기 때문에 뭐 굳이 초보자들은 차별을 두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두 명의 주장을 종합하자면 10년물 기준으로 대략 4.5에서 4.75 정도 뭐 적절한 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미 10년물 금리는 4.3%를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20에서 55 베이스 포인트 수준만 더 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아주 대바닥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 글로벌 경제에서 뭔가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인데요. 그게 뭔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을 대략 20-30년마다 한 번씩 바꿔왔기 때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1944년부터는 브레튼 우주조약 이후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의 시대를 열게 되죠. 달러는 금 1온스당 35달러에 페그되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였지만 비교적 빠르게 전개되었었죠. 1971년도에는 GDP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금 본위 시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금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금과의 패그는 단락되어 버렸고 명목 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죠. 엄청난 변화였지만 아주 매우 빠르게 전개되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어 2001년도에 가입했으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세계화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론의 시대였는데요. 가장 잘 만드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른바 효율성의 시대였습니다. 이 중국의 값싼 공산품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의 세상이 연출되었고 이 저금리의 고성장이 가능했었죠. 이 변화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천천히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제 2023년에 미국은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다시 천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변화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탈세계화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탈세계화의 세상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등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중립금리 수준이 기존의 추정치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금리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닉 티머라우스 기억하시죠? 기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연준 창구의 공식적인 스피커입니다. 그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쓴 기사 제목이 참 재미있는데요. 역사적인 저금리 시대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제목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에 의해서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매우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매파적 동결의 장기간 지속 가능성을 두 번째 의조로 제가 예상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 기대 인플레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단기채는 좀 오르더라도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장기채는 다릅니다. 가게에서 집을 사도 혹은 기업에서 돈을 빌려도 하루마다 가서 이렇게 연장하지 않잖아요. 장기 금리로 빌립니다. 그래서 장기채 금리가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연준에서 지난 1년 동안 매우 고압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이유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앞서 모기지 금리가 7%를 이미 넘어섰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 8월 들어 장기 금리가 속등하기 시작했던 이유는 장기 기대 인플레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지금 당장 버리게 된다면 장기 금리는요, 더욱 기승을 부리며 치솟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경제는 크게 망가질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 금번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포인트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진행 중인 양적 긴축에 대한 연준의 생각입니다. 연준은 현재 월간 최대 950억 달러씩 대차대 조표를 줄이면서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잖아요. 자,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속등하면서 계속 부담을 준다면 양적 긴축의 조기 축소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의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억누르려 할 겁니다. 제한적 금리 수준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는 데 방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장기간 고금리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려 할 겁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이 탈세계화의 뉴노멀임을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다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문한 이사는 언제쯤이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공동 설립자인 니콜라스 콜라스는 실질 국제 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2에서 2.7%로 회귀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4.3에서 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경제석학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명예교수는 여기에 75에서 100pp가량의 기간 프리미엄을 적용했습니다. 박문환 이사는 이 두 명의 분석을 종합해 10년물 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금리가 20에서 55bp가량 더 상승한다면 채권과 주식시장이 저점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전망했는데요. 먼저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를 억누를 것이며 고금리와 고물가, 저성장이 탈세계화의 뉴노멀임을 밝히고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밝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샤프슈터 박물관 또는 박물관 주식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수익률에 날개를 달아드리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